IS를 추종하는 불법 체류 인도네시안이 검거됐습니다. 국내 테러 경보 수준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테러를 응징하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한국중동학회 명예회장이신 김중관 동국대 사회과학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인데요. 이 사람이 IS를 추종하는 IS 계열의 테러 단체입니다. 알-누스라를 추종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는데 뭐 익숙하지 않은 단체라 가지고요. 알-누스라는 어떤 단체입니까? 알-누스라는 원래 이제 IS의 어떤 계열이었습니다. 계열이었다기보다도 IS의 이제 알-바그다디가 이제 2012년에 시리아의 내전이 발발하자 시리아에서 어떤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리아 출신의 그 IS 부하 우리 지하디스트를 이제 보내서 시리아에서 전쟁에 참가했는데 처음에 이제 알아사드에 대항하는 이제 시리아 반정부군 이쪽에 편성되어서 그 독자적인 전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점령한 것이 또 이제 그 알라카 지금 현재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고요. 여기에서 선전을 해서 이쪽에서의 영향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누스라 전선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무함마드 알-줄란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 뭐 촬영관 격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되자 이제 알-바그다디가 그 시리아도 너희도 우리 부하였으므로 이제 그 IS를 이슬람 스테이트,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로 IS로 명칭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IS가 원래 이제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처럼 이렇게 자연 발생되었었는데 알자히만이 이제 그 시리아를 그대로 분리하라 했는데 이제 IS가 거기서 반발하고 알카에다가 결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알-누스라는 지금 그 뒤로 이제 IS는 이제 알-누스라하고 직접 전투를 벌여서 알-누스라를 격퇴하고 한 80%의 이제 그 전투원을 다시 그 IS에 이제 포함시키고 이제 알-누스라는 이제 뭐랄까요? 거기에서 이제 규모가 적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다시 짚자면 IS하고 알-누스라의 관계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 겁니까? 파생적인 단체인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단체인 겁니까? 파생적인 단체죠. IS의 부하들이 가서 만든 단체인데 결국 IS와 전투에서 알-누스라가 그 라카 지역을 빼앗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이 극단주의 무장 세력을 추종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과연 이것이 테러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잠재적 테러 위험이 되는 것이죠. 지금 뭐 테러하는 그 단체들이 대부분 지금 순위파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체포된 사람도 인도네시아 출신의 그 순위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알-누스라가 2014년도에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됐어요. 그 알-누스라가 이를테면 그 IS의 하부 조직이든 아니면은 IS와는 독립된 조직이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이슬람을 성전을 하는 그 지하디스트 그 테러 단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 사람이 이제 지난 7월부터 SNS를 통해서 그 알-누스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특히 이제 이번 지난 주말의 그 프랑스 그 테러에 대해서 우리 뭐 국제사회가 애도를 표하고 뭐 SNS에다가 프랑스 국기 SNS 프로필 사진에 프랑스 국기를 이렇게 덧칠해서 애도를 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SNS를 통해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아니 시리아인은 한 40만 명 죽었는데 뭐 이거 죽은 거 가지고 좀 이러냐. 시리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추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쾌감을 나타내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폭력성으로 분출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사람이 이제 2007년도에 그 불법 위조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해서 지금 한 8년째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입국한 이유야 어쨌든 지금 현재 테러 단체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많은 그런 그 무슬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오늘 그 연합뉴스 우리 또 속보 보니까 지금 한 200명의 그 시리아 난민이 지금 왔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135명은 들어왔고, 예. 그리고 65명은 지금 공항에 대기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보도를 제가 지금 방금 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100% 신뢰를 하고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뭐 모든 불법 체류자나 난민을 그렇게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무슬림들이 예. 테러리스트는 아니죠. 그렇죠. 정말 예. 0.001%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도네시아 인구가 그 1억 명이 넘습니다. 아주 많은 인구인데 그럼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다 테러 단체냐? 아니죠. 이렇게 정말 극소수인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테러 단체가 되냐? 바로 코란을 갖다가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코란을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코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지하디 어떤 그 투쟁을 해야 되고 예. 하는 그조차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코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코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건 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알라의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은 코란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예. 따라서 코란을 알고 있는 무슬림들에 예.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특히 지금 뭐 국회에서도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에 테러 관계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한다 그러는데 국정원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네. 코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무슬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국내 테러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우리나라도 테러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기보다는 예. 프랑스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후발적으로 그렇게 그 상향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국정원이 테러 단계를 주의로 상향을 했으면 네. 여러 가지 방송 매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도 이러이러한 대응을 하고 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주의로 격상시켰다.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서가 아니고 예. 우리가 관심 깊게 지켜보기 위해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갈 때는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라라고 홍보가 필요한데 네네. 그냥 국정원 홈페이지에 그냥 주의 이렇게 격상시켜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과연 정말 주의가 될 것 같아서 주의를 한 건지 예. 그냥 나중에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 한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예. 이게 테러가 지금 남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 국정원 이런 기관들이 좀 유기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계가 격상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변화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 뭔가 예를 들면은 뭐 출입국 검색이 강화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체감할 수는 없다는 이게 뭐 말씀이시죠. 예. 방송국에 오고 하는 데에서도 어떤 그런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냥 저 바로 옆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의 경기가 좀 강화됐다는 거. 예. 그 정도 외에는 제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그러한 공공장소도 좋지만 네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예. 이번에 테러가 어떤 곳에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콘서트장, 예. 축구 경기장 예, 이런 데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은 모이는 곳에 갈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조심해라. 이런 계도도 좀 필요하죠. 이 테러에 대한 지금 국제사회의 어떤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와 러시아는 IS 근거지인 라카를 공습을 했는데 예,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프랑스는 지금 현재 그 실질적으로 이제 뭐 129명이 이제 사망했고 예. 거의 이 2001년에 그 9.11 테러와 버금가는 국가의 어떤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테러는 이게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프랑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인구 6,600만 중에 거의 9% 10% 사이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네. 예. 무슬림이고 이제 이 무슬림이 60년대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거기는 이 지중해 연안의 그 튀니지나 알제리, 뭐 알제리는 그 프랑스 영토였거든요. 프랑스 영토였고 튀니지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거기와의 긴밀한 관계도 있었지만 60년대 경제 성장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알제리, 튀니지 이쪽에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그 1세대를 넘어서 2세대, 3세를 갈 때는 이미 부분적으로 아랍어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랍에 가도 자기 고향이 없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무슬림 이민자가 한 뭐 14만 정도, 12만에 14만 정도가 되는데 이분 벌써 이제 우리도 이 무슬림 이민자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분들의 성향, 이분들이 사회 통합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회 통합이 안 될 경우가 문제가 생기고 지금 지난 샤를 에브도에서도 그렇고 이 전통적으로 또 프랑스는 우리하고 달리 이 뭐 과거의 십자군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슬람과의 기독교가의 어떤 극심한 대립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또 그거를 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다른 여타 유럽 국가와 달리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바뀝니다. 네. 이민자 정책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어떤 불만 요소로 남고 똑같이 이제 공교육을 받아도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받는 어떤 직업에서라든지 이런 차별성 뭐 이런 게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쪽의 무슬림들의 특징은 전 세계 무슬림들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가족 중심적인 사상이 깊어요. 네. 관습이 깊고 그리고 이제 이 꾸란은 아주 짧습니다. 114장 정도고 이게 거의 암송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암송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가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제 그 매주 금요일마다 주마 예배라고 해서 이제 합동 예배를 하는데 거기가 전치 성정장이 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견 결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민자 정책의 문제일 거고 또 이게 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그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어떤 패권 문제죠. 이제 프랑스의 입장이 다르고 미국의 입장이 다르고 러시아의 입장이 다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국제 패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리아는 하나의 놀이마당이죠. 과거에 리비아 가다피를 이제 축출할 때 리비아가 희생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석유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에 이제 그 리비아에 과도하게 개입해 있으므로 그 석유 지대를 미국이나 유럽이 빼앗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리비아 가다피는 그 전해 2011년에 뭐 유엔에서 유엔 선언문도 찢어졌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으므로 결국은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명분도 생겼고 이번에도 이제 시리아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지만 40만 명이 벌써 죽었고 지금 여기는 매우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같이 IS를 공습했지만 러시아는 아사드 그 시리아 정부를 지금 위해서 IS를 공격하고 이제 미국은 정확히 미국의 의중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복잡한 관계들이 좀 많이 있군요. 국제사회의 어떤 그 일부 국가들 패권주의적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시리아는 이제 놀이마당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시리아의 그 라카라는 지역, 이 지역을 공습을 했어요. 프랑스하고 러시아가요. 여기 이제 IS 근거지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세부적으로 어떤 그 복잡한 사안들이 있기에 여기를 지금 공습한 겁니까? 이제 IS가 이슬람 스테이트 즉 이제 국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테러 단체와는 달리 그 점령한 지역 내에서 조세 징수 행위까지 할 정도로 아주 뭔가 체계적으로 지금 뭔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면 그 정부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수도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락카라고 하죠. 바로 시리아 북부 그 동북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그럼 정부가 있으면은 또 군대가 있고 군대가 있으면 그 군대의 총사령부가 있고 지휘소가 있고 또 군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무기 저장고, 탄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군사 훈련소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병무청 같은 군사 모집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부 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어떤 그 전쟁은 그 헤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가지 하나하나 부러뜨리고 가서 나중에 뿌리를 뽑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뿌리만 뚝 뽑아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헤드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네. 그래서 지금 수도가 낙가니까 거기에 이 IS 헤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기 저장고, 또 군사 훈련소, 신병 모집소 이런 것들을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프랑스가 지금 이제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테러는 공포의 행위를 그냥 주는 것이고 그 공포적인 어떤 그 행위를 주면서 뭔가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테러죠. 그 전쟁은 뭐냐면은 그 전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점령 또는 항복 뭐 이러한 것들이 최고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탈레반을 정권을 축출해버리고 레짐 체인지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즉 프랑스도 그렇게 준하는 뭔가 정치적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즉 IS가 괴멸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올랑드 대통령과 프랑스 국민의 선언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프랑스가 이쪽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을 보면 공군력 위주로 현재는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각에서 보면 아주 적은 군사력이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의 라팔 전투기 6대,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요르단에다가 미라지 2000 전투기 6대 이렇게 그 12대를 가지고 하루에 10대씩 가서 이제 폭격을 지금 이틀째, 3일째 지금 했는데 첫날에는 이제 20발의 폭탄, 둘째 날은 16발의 폭탄을 투하를 했어요. 그러면 뭐 20발, 16발 그럼 다 합해서 뭐 36발인데 그게 뭐 대수인가? 그러나 현대의 폭탄들은 위력이 강하고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36발의 폭탄을 날렸다는 것은 최소 18개의 군사기지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또 그 프랑스 공격의 분기점이 될 만한 것이 지난 13일 날 테러가 일어나고 그 13일 날 프랑스 톨룽항에서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출항했어요. 바로 이 IS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에즈운하를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오늘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라팔 전투기 한 24대가 탑재가 돼 있는데 이게 8대씩 3교대로 계속 작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한 10대 정도의 전투기가 가서 폭격을 했다면 이제는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서 24대가 8대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2-3번씩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에 한 30번 정도의 폭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강화가 됐고 또 그 IS로서는 아주 나쁜 뉴스가 푸틴 대통령이 지난 그 시나이 반도에 추락한 그 여객기로 인해서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러시아가 이 소련에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 과연 이 정도로 많은 공군력을 동원한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대규모의 공군력을 지금 동원해서 오늘부터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이렇게 통해서 봤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리아 서쪽 해안에 그 군사기지를 해군기지 하나와 공군기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군기지에 최신의 전투기들 뭐 한 30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폭격기들 30세대를 오늘 보냈습니다. 폭격기 30세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뭐 우리가 그 2013년도나 또 올 여름이나 북한이 우리 보고 전쟁하자고 할 때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한 2대가 오니까 북한이 그냥 쫙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30세대가 지금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정도의 공군력을 동원했다는 것은 아마 IS에게는 아주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뭐 미국도 IS 격투에 손을 잡기는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상군 투입은 극도로 꺼리고 있거든요. 그 속내가 무엇인가요? 그 지상군 이제 투입의 문제는 결국은 뭐 IS 명분을 떠나서 이게 미국 국가의 그 이익이 되냐, 그 손익과 그 편익과 그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IS 문제를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미국으로서 우리 이거를 넘어야 될 산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걸로 보고 있고 이게 IS의 그러니까 후세인 이제 결국 후세인 잔당으로부터 이제 시작되고 알카에다와 그게 연계되던 이루어진 이제 하나의 국가 체제가 테러 수준의 국가 체제가 됐는데 이것을 미국이 이제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목표였다면은 미국의 정책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정책이 과연
이 IS의 괴멸에 있었는가? 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다시 재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 미국이 IS를 괴멸할 수 있겠죠. 괴멸할 수 있을 거고 예. 그 1년 동안 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습을 한 거와 어제 이틀 동안에 그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그 공습하고의 그 어떤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이펙트가 컸단 말이죠. 2-3일 사이가요. 네. 미국이 과연 이게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예. 생각하고 이쪽 지역에서의 각자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 러시아하고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고 미국 네. 대통령 순차적으로 만나고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도 이제 개최하자고 이제 신청을 할 텐데 네. 예. 이게 과연 이제 거의 그 답변이 수사에 그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중동 이 문제는 해묵은 문제입니다. 이게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100년 혹은 짧게는 60년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는 극명하게 이미 갈려 있는 상태고 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아 아사드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네. 아사드 뒤에는 또 이란이 있고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거 영토도 맞붙어 있어서 그 어떤 연계 관계가 있으면서 또 에너지 관계도 있어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세계 최대의 그 가스 매장지입니다. 러시아도 가스 매장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오펙과 비슷한 어떤 가스 수출국 협의체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해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쉽게 표면화되지 않겠지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같은 이 상황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명분이 필요하면은 이 헤드에 대한 어떤 제거는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알바그다디 제거는 뭐 아마 합동 작전은 아니고 단독으로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그런 특수부대는 뭐 이렇게 긴밀한 어떤 연락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합동 작전은 실패 가능성이 커서 프랑스라든지 러시아든지 러시아 이미 자슬란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네. 특수부대가요. 또 이제 미국의 네이비 실이라든지 델타 포스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이 알바그다디가 지난번부터 계속 공습으로 죽었다고 했어도 그 확인하기 어렵고 예. 또 실제로 알바그다디를 우리가 살해했다 해도 혹시 오바마 빈 라덴처럼 이렇게 우리가 제거했다 해도 알바그다디의 그 후계자라든지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 프랑스는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럼 프랑스도 지상군을 투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프랑스는 지금 그 아프리카 말리에 지금 프랑스 특수부대들이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말리에 있는 특수부대들을 지금 시리아로 보낼 것이다라는 지금 관측이 있는데 예. 특수부대는 말 그대로 암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전쟁을 끝내는 부대가 아닙니다. 예. 특수부대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특수부대 가면 뭐 암살도 막 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주 임무는 예. 폭격을 어디다가 하라 하는 그런 것들을 정찰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기에 저 건물에 IS 어떤 그 대원들이 모여 있다. 저기다 폭격하다 해서 이제 무전을 날려주고 폭격이 제대로 되는가를 보고 이게 특수부대 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리에 있는 특수부대가 간다 하더라도 폭격을 지원해주는 용도지 예. 그것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은 왜 지상군의 투입을 꺼리는가 하면은 미 대선이 지금 다가왔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이 민주당 8년 정권의 최대 치적은 공화당 정권 8년 동안 벌여놓았던 두 개의 전쟁, 즉 예.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우린 끝냈다. 우리 시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치적이었어요. 예. 이 그 두 개의 전쟁을 하느라고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패권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오바마 정권은 우리는 전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그 폭격을 지금 이 프랑스가 한 2-3일 정도 폭격한 것이 임팩트가 더 크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투기의 성능이나 폭격의 강도나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럼 왜 안 했느냐? 전쟁을 우리는 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폭격한 것은 무인 폭격기를 통한 아주 저강도의 폭격, 핀포인트 폭격 이런 것만 해왔다가 이제 미국에서도 13일 날 그 워싱턴 DC 입구에 그 노폭이라고 하는 대서양 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해리 S. 트루먼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출격해서 이번 11월 말 정도면은 아마 페르시아만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한 48대의 슈퍼호넷 전투기가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프랑스보다 아마 더 강력한 폭격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지상군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는데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폭격만으로는 괴롭힐 수 있고 확산을 조금 저지시킬 수는 있지만 확산을 막을 수도 없어요. 저지시킬 수는 있지만은 폭격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 있으니까 제 생각이라면은 이 그 올란드 대통령이 러시아, 미국 다 협력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협력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리아 서쪽 해안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 기지를 통해서 러시아 지상군이 락가를 치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는 지금 친미국가지 않습니까? 이라크를 통해서 미국이 한두 개 사단만 보내면 사실은 뭐 그 IS가 한 7만 명 된다 해도 모술 지역을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딱 해버린다면은 락가 치고 모술 치면은 유전들 뭐 지금 아주 싼 값에 지금 빼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장악되고 돈이 많으면은 조직이 유지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지상군을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도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현재로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지만 결국에는 또 결정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중관 한국중동학회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